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정다정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최단 시간 빠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각 단원마다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선사시대와 초기 국가부터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선사시대와 초기 국가. 자, 선사시대와 초기 국가의 우선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식량 부분입니다. 식량 부분. 구석기 시대는 사냥 채집 어로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는 그대로의 습득을 통해서 먹을거리 식량을 얻게 되고요.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얻는 음식물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주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동 생활을 하는데 인간인 존재가 너무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개인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무리 사회입니다. 그리고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하나 얻더라도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 사회가 구석기의 특징이었다면 신석기 때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농경을 하다 보니까 인간은 이제 머물러 살기 시작을 합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착 생활. 그런데 이제 이 정착 생활을 하는데 혈연 집단을 기준으로 그게 바로 C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각의 개인 집을 생각을 하세요. 가정, C족끼리 이루어져 있으면서 같이 어울러져서 사는 부족 사회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서 식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벼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먹고 나서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는 거지. 신석기 때의 농경은 밭농사이기 때문에 밭농사는 여전히 먹을 게 부족하다라는 거. 생산량이 미비하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사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신석기 때는 의를 보시면 의생활을 보시면 가락박 귀와 뼈바늘을 통해서 의복을 직접 제작을 하거나 또는 그물도 제작을 했다라는 거, 요 점 하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때부터 원시신앙이죠. 원시신앙이 나오는 형태도 바로 이 농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식량을 많이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아니면 기원의 의미라든지 풍요와 기원의 의미로 원시신앙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있어요.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샤머니, 머니가 들었어요. 머니, 돈. 지금도 있죠. 누구한테 돈을 주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생활을 알 수 있다?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무속인들에게 점을 보거나 그런 행위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머니, 돈을 준다. 누구에게? 무속인에게 준다. 그래서 샤머니즘은 무속신앙이고요. 토테미즘은 토끼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동물신앙이고요. 애니미즘은 everybody, 애니미즘은 everybody,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 정령이 있다. 그래서 정령신앙입니다. 애니미즘이. 그런데 이왕이면 모든 것에 정령이 있긴 하지만 다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믿는 거죠. 영원한 것들. 어떤 게 영원하냐? 태양, 그리고 물, 또는 큰 바위, 이런 것들을 믿는 거 애니미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뭐 거석 숭배도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애니미즘 안에 태양신하고 물의 신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석기 때에 등장하는 우리가 도구를 한번 보면요. 도구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농기구였다라는 거, 대부분 농기구, 특히 갈동, 갈판, 돌보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식량을 생산을 하니까 그 식량을 보관할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때에 토기하면 제일 첫 번째 민무늬 토기, 그 다음 덧무늬 토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민무늬 토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동기도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신석기도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름이 똑같으니까 뭔가 하나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석기 때 나오는 이 민문이토기를 더 이른 시기에 나왔다라고 해서 이름 민문이토기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석기 때 이름 민문이토기, 그리고 중간에 덧문이토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빗살문이토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가보면요.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벼농사.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나서 남는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의 벽시에, 하나의 그 줄기에 많은 벽시가 달려있는지라 먹고 나서 남는 잉여 생산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벼는, 쌀은 포만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또 먹고 나서 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겨요. 내가 농사 짓는데 더 많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먹고 나서 남았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한 건 네가 가져가고 내가 한 거는 내가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작게 가진 사람은 작게 가지더라. 바로 빈부격차가 나타나요. 그리고 작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급으로 점점점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급이 등장을 하더라. 이 청동기 때 등장하는 이 계급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인데, 이 지배자를 우리가 부족을 이끄는 족장 또는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인 군장,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부족 간의 이제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인 군장 국가의 형태가 나타나니까 부족끼리 살던 이 부족들이 남의 부족의 침략을 덜 받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안전한 지역이 바로 배산 임수의 집단 칠학입니다. 배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은 물이 있는 배산 임수형, 이런 곳에다 움집을 짓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청동기의 움집은 지상의 직사각형 움집입니다. 움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그리고 밑바닥은 사각형 형태의 밑바닥이고요. 화덕자리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런데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약간 원형의 형태거나 가장자리가 둥근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반지하의 원형 움집이죠. 그러니까 움집이 이렇게 밑으로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청동기와 구분이 되죠. 그죠?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배자의 무덤, 네, 돌널 무덤이라든지 고인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돌로 만든 칼? 그러면 뭔가 갈아서 썼던 농기구니까 신석기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아무리 청동기라는 새로운 도구를 썼다 하더라도 이 청동의 대부분은 여러분 구리입니다. 구리 플러스 주석 플러스 아연, 이렇게 섞여 있는 합금을 청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구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해요. 지금도 구리는 외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귀하기 때문에 구리는 누구를 향해서만 쓰느냐, 지배자의 장신구라든지 또는 정복 활동을 하는 데만 써요. 농기구로는 청동을 쓰지 않습니다. 귀하기도 귀하지만, 그리고 청동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땅을 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는 여전히 돌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 꼭 해주세요.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은 벼의 이삭을 이렇게 자를 때, 벼를 잡고 벼의 이삭을 자를 때 쓰는 도구가 바로 반달 돌칼. 오늘날의 낫이죠, 낫.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의 대표 토기입니다.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 하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문이 토기였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철기 시대로 갈게요. 초기 철기 시대로 가면 청동기와 철기가 복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거기다가 한국의 청동의 제자, 청동기 시대 때, 일반적인 청동기 시대 때 등장했던, 우리가 무기하면 비파형 동검하고요. 그리고 장신구로는 거친무늬 거울이 있어요. 그런데 비파형 동검과 거친무늬 거울은 중국에서부터 유입된, 북방 지역에서부터 유입된 그런 형태의
도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만의 독자성을 띠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청동기 저희 끝부터 초기 철기 시대 때 등장했던 세형 동검하고요. 세형 동검하고요. 그리고 잔무늬 거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청동기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그런 유물이다라는 거, 그런 도구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초기 철기 시대는 중국과 교역이 증가합니다. 특히 명도전 같은 경우에는요, 명도전은 청천강 이북의 퇴장이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발굴이 됐어요. 명도전은 청천강 이북의 퇴장 유적지, 그리고 반량전 나와 있죠. 이 반량전은 사천 늑도 유적입니다. 사천의 늑도 유적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오수전하고 반량전은 창원 다호리 유적입니다. 다호리 유적.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됐다라는 거, 유적지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철이 풍부한 국가였어요. 저기는 북쪽 지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쪽에 사만 중에서도 변환이 있었던 가야 지역도 철이 풍부했고요. 그래서 농기구로는 철제 농기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철제 농기구가 등장을 하면서 더욱더 생산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선사시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지금 역사 더하기에 여러분 중석기가 잠깐 나와 있는데, 이 중석기 같은 경우에는 후기 구석기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후기 구석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에 중석기가 나온다면 그 후기 구석기를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 있는 중석기라고 본다라는 거,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후기 구석기 또는 중석기 시대에는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작고 날쌘 동물들이 나왔고요. 그 작고 날쌘 동물들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음 도구, 대표적인 쓴배찌르개 또는 활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적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적지. 자, 지금 여기서 유적지는 중석기 유적지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때 유적지를 한번 보시면, 자, 구석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함경도 종성입니다. 함경도 종성은 1933년 우리나라 한반도에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된 곳이에요. 1933년 최초 구석기 유적지. 그리고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웅기 굴포리 지역이 있어요. 이 웅기 굴포리는 구석기 때는 맘모스 유적이라든지 이런 동물 화석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웅기 굴포리가 신석기 시대 때 동침, 신전, 앙와장이라고 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쭉 펴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리만 이렇게 구부린 형태 있죠. 다리만. 여러분들이 몸을 쫙 펴고 누워 있을 때 무릎을 약간 구부린 그런 형태의 시신이 나온 거죠. 그걸 우리가 동침신전 안과장이라 그래요. 그 시신의 형태 자체가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몸체는 반듯하게 펴져 있고 무릎만 구부린 형태, 그게 웅기 굴포리에서 나왔다라는 거. 얼마 전에 그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평남으로 갑니다.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이에요. 덕천 승리산 동굴. 여기는 한반도 최초 구석기 인골이 발견이 된 곳인데, 덕천에서 발견이 되어서 덕천인, 승리산에서 발견이 되어서 승리산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천 정곡리로 갑니다. 이 연천 정곡리에서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구석기 시대를 크게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전기 구석기 때는 한 개를 다용도로 사용을 했던 도구가 나왔고요. 중기 구석기 때는 한 개를 일용도로 사용을 하던 구석기 유적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석기니까 뗀석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후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이음 도구인 쓴배찌르개 같은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모비우스라는 학자가 한 개를 다용도로 사용했던 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도구를 뗀석기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인류가 처음 나와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아프리카하고 유럽에서만 전기 구석기의 유물이 나왔다라는 거. 아시아 쪽으로는 이동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이동했던 흔히 말하면 이동된 지가 구석기인이 나오고 출몰하고 난 뒤에 한참 뒤기 때문에 한반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은 전기 구석기 유적이 없다라는 거죠. 중기 구석기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비우스가 학설을 그렇게 이제 낸 거예요.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서 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모비우스의 학설을 완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된 거죠. 학설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연천 전곡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충남으로 갑니다. 충청도로 갑니다. 충청도에 가면 공주 석장리가 있어요. 이 공주 석장리는 남한 최초 구석기 유적이에요. 그래서 전기부터 해서 후기 구석기 유적지까지 골고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이 있어요. 청원 두루봉 동굴. 이 두루봉 동굴에서는 흥수아이가 나왔죠. 그리고 공주 단양 수양계가 있습니다. 이 단양 수양계는 석기를 제작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구석기 제주도 빌레못 동굴입니다. 동물 화석들이 등장을 했다더라. 요거는 구석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잠시 가볼게요. 자, 신석기의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자, 제가 아까 웅기 굴포리 말씀드렸어요. 동침 신전 안과장이라는 그런 형태의 시신이 나왔다라고 했고요. 항해도 봉산 지탐리입니다. 봉산 지탐리. 이 지탐리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나왔어요. 불에 타다만 탄화된 좁쌀. 조는 밭농사의 대표적인 식량이기 때문에 신석기 유적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양양오산리 하고요. 그리고 서울 암사동 유적지입니다. 암사동 유적지에는 반지하시카오기 신석기의 움집이 나왔고요. 그리고 부산하고 김해, 부산 동삼동 하고요. 김해 수가리 유적지에는 패총, 조개 껍데기 무덤이 나온 거죠. 이 패총 같은 경우에는 조개 껍데기가 왜 유적지라고 하냐면, 일종의 말하자면 그냥 딱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개 껍데기 쓰레기장이에요. 사람이 먹고 나서 조개 껍데기만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레기통을 왜 그러면 유적지라고 하느냐? 그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여러분 먹는 조개 껍데기만 버렸겠습니까? 껍질이 잘 안 까져서 그 시대에 사용했던, 흔히 말하면 간석기, 조개 껍질을 따기 위한 간석기를 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입을 닦거나 옷이 뜯어져서 옷을 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조개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신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도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패총이 유적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에 한경이라는 신석기 대표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경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 이것은 신석기다라는 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적지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조선 하면요, 제일 처음에 당군이 건국한 당군 조선입니다. BC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당군의 건국 신화와 관련된 기록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일단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삼국유사 말고도 이승휴의 제왕운기라든지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응제시주,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당군의 건국 신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군의 이 건국이념, 홍익인간이라는 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3세기, 4세기에서 3세기 정도가 되면 이 고조선의 세력이 커지면서 중국의 연나라하고 대립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식 왕 칭호인 부왕, 준왕 같은 왕의 칭호도 등장을 하고요. 왕 아래 상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서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을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조선이 점점점 세력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연나라고 이제 충돌도 있게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성장했던 이 고조선 땅에 중국에 진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한이라는 나라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세력을 데리고 고조선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준왕이 위만을 맞이하면서 국경 변방을 지키게끔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위만이 본인의 세력을 거기서 더 키워서 결국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거. 쫓겨난 준왕은 밑에 아래쪽 고조선 밑에 남쪽에 있었던 진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이 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고조선 남쪽에 마한, 진안, 변안이 등장하기 전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쫓겨난 준왕은 진나라에 와서 진왕이 되었고 나중에 마한을 계승해 갔다라는 게 중국의 후한서라는 역사책에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위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만이 BC 194년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올라서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데 위만 조선은 진과 한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고요. 한과 대립을 하다가 세력이 커지니까 한 나라에서 경계를 하고 대립을 하다가 결국 BC 108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군이 설치가 되는데 이 한 사군의 위치만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북쪽이 현도군이고요. 여기가 낭랑입니다. 낭랑군이고요. 여기가 임등군 그리고 옛날 동해 자리가 진봉군 이렇게 한사군이 설치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한사군은 토착민이 반발하고 고구려의 공격으로 결국 소멸하더라. 그리고 고조선 하면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죠. 팔조법 하면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존중했던 사회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자기 곡식으로 갚는다. 자기 곡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건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던 사회였다라는 거고 곡식이라는 걸 통해서 농경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도둑질한 사람은 그 사람의 노비가 되거나 노비를 통해서 계급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50만 전이라는 벌금을 낸다라는 걸 통해서 화폐를 썼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고조선의 팔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의 이제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는 유물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고조선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기 고조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령지방입니다. 요령지방. 왜 요령지방이 그러면 여러분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튀어나와 있는 곳이 요동반도거든요. 근데 요동반도 여기로 여러분 요하강이라는 강이 하나 있어요. 중국말로 랴오허강이라고도 하는데 요하강의 동쪽이라서 요동이고요. 요하강의 서쪽을 요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 요동과 요서 북쪽 지방을 요령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요령지방에서부터 고조선이 처음으로 세력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요령지방에서부터 전기 고조선이 성립이 되다가 후기가 되면 대동강유역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고조선의 세력인데요. 이 세력 범위와 일치하는 유물이 바로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이죠. 특히 고인돌 중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조선의 팔조법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 이후에 여러 나라의 성장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고조선 이후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에 부여가 있었던 지역이 형도군, 그리고 옥저가 있었던 지역이 임둔군, 동해가 있었던 지역이 진봉군, 그리고 여기 대동강 부근이 낭랑군이라는 여러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 사군이 있는데 그 한 사군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원래 살았던 고조선의 민족들,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민들이 이 한 사군을 물리치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는 군장의 형태를 띠는 군장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연맹의 형태를 띠는 연맹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군장국가와 연맹국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장국가입니다. 군장국가는 왕이 없고 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앞서 배웠던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당군왕검은 왕이 아니라 군장의 형태예요. 군장. 고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배우게 될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에도 왕이 없고 읍군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다스려요.
그래서 옥저, 동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남쪽에 있는 마한, 진안, 변안도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군장 국가입니다. 사만의 여러 소국입니다. 사만 소국. 자, 그 다음에 연맹왕국, 연맹국가의 형태를 띠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면, 연맹이라는 것은 군장과 군장의 결합을 연맹이라고 합니다. 군장은 부족과 부족의 결합을 군장이라 그러고요. 연맹은 군장과 군장의 결합입니다.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연맹국가는 부여가 오부족 연맹국가, 고구려도 역시 오부족 연맹국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목지국이 바로 연맹국가에 이제 들어가요. 목지국이 어느 나라냐면 마한, 진안, 변안이 있죠. 근데 이 마한은 54개의 작은 소국, 변안 12개, 진안 12개 이렇게 해서 총 78개의 작은 소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세력이 큰 나라가 바로 이 목지국입니다. 이 목지국이 사만의 여러 소국의 리더 역할, 왕 노릇을 했다라고 해서 연맹국가의 왕의 형태를 띈다 해서 목지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기 철기시대 때 등장하는 여러 나라는 아니지만 이 이후에 등장하는 고대 국가 때 같이 있었던 나라였지만 연맹의 형태를 띠는 바로 가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야는 육가야가 같이 연맹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고 여러 나라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부여부터 가겠습니다.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그런데 이 오부족 연맹 국가 중에서 왕이 있고요. 왕 빼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사출도와 같이 국가를 이끌어 간다라고 해서 오부족 연맹 왕국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부여는 평야지대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을 하는 이런 경제 형태를 띠고요. 제천 행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있더라. 근데 유일하게 부여는 12월에 있는 이유가 바로 수렵 사회의 전통을 그런 의미하는 입장에서 그런 형태로 연고가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특히 부여의 법, 일책 12법, 실제로 부여는 여러분 사조목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조목의 법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첫 번째, 간음을 한 자는 죽는다. 투기를 해도 죽는다. 그리고 일책 12법. 이렇게 해서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책 12법만 적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제전법 아시죠? 소를 나라의 길흉을 점칠 때 소를 죽여서 소의 발굽 모양이 붙어 있으면 흔히 말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떨어지면 전쟁에서 진다라는 그런 우제전복 또는 우제전법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역시 연맹국가였습니다. 고구려 오부족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에 했던 왕족은 소노부입니다. 소노부. 그리고 현재 왕족은 계루부고요. 전로부는 왕비족입니다. 나머지 2개의 부족은 큰 세력을 이루어서 같이 연맹을 하더라. 연맹의 형태를 띠더라 하는 거 그 점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왕 아래에 각각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하는 대가들을 거느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가들이 정치를 한다 해서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제가회의. 자, 그 다음에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죠. 남자가 여자 집 뒷마당에 서옥이라는 별채를 짓고 살다가 아들, 딸 놓고 살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다시 남자 집으로 가는 게 서옥제고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10월 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장국가의 형태인 옥저 동해를 볼게요. 옥저랑 동해는 둘 다 군장국가라서 왕이 없고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죠.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는데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이제 남자 집을 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시집을 갈 수 있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남자랑 같이 결혼을 하더라 하는 게 민며느리제고요. 그리고 가족 공동무덤이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옥저처럼 왕이 없고 읍군 삼로가 다스리고요. 그리고 당궁, 과하마, 반어피라는 특산물이 있어요. 당궁은 활이죠. 그리고 과하마는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다니는 말. 그러니까 과하마는 크기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렇죠. 작죠. 말이 작아요. 그 다음에 반어피는 바다 표본 가축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전 동해 앞바다에는 바다 표범이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하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동해는 같은 부족 안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족외혼, 그리고 책화가 있어요. 책화가 뭐죠, 여러분? 책화. 책화는 이 동해가 각각의 음락 간의 경계가 굉장히 경계가 굉장히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부족 간의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허락 없이 남의 부족 땅을 침범을 하면은 소, 말, 노비로 변상을 하는 게 바로 책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해의 대표적인 이제 집터예요. 요 모양이 볼록칼철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생긴 게 볼록칼철인데 그런 철자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철자형 집터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여자형 집터는 한자 중에서 성씨 여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랑 닮았죠. 그래서 여자형 집터라고 하는 대표적인 초기 철기 시대 동해에 있었던 집터입니다. 만약에 집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아래에 초기 철기 시대 때 등장하는 이 집터의 모습을 보고 해당되는 국가의 특징을 찾아라라고 하며 동해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만입니다.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의 형태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 마한이 백제의 통합이 되고 진한은 사로국에서부터 신라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변한은 가야죠. 군장국가의 형태로 왕이 없고요.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이 대슬이고 그 다음에 이 사만의 가장 큰 특징이 대부분 나라들은 왕이 곧 군장이 곧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다며 사만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따로 있죠. 청군이라고 불린다라는 거. 이 청군이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지역을 소도라고 하고요. 이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죄인이 도망을 가며 함부로 잡아올 수 없다. 제가 여러분을 때리고 사만 소도에 도망을 갔어요. 저를 잡으러 못 온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만만 재정 분리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저수지를 축조를 했고요. 철이 굉장히 풍부해서 낭난과 외 일본에 수출을 했다. 자, 그 다음에 5월달하고 10월달에 제천 행사가 있는데 5월달에 지내던 제천 행사를 수린날이라고 하고 10월달에 지내는 제천 행사를 계절제의 형태라고 불린다라는 거. 요게 이제 고조선 이후에 등장하는 초기 철기 시대의 여러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시는데 네,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1단원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뒤에 이어서 문제풀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